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서 478페이지 마지막 계약 유형인 위임으로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 위임 파트를 보기 전에 우리가 봤던 토급에 관한 어떤 메일 문제를 먼저 살필게요. 3번 지문 갑니다. 토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목적물의 인도를 요하지 아니한 경우에 토급인은 원칙적으로 그 일의 완성 후 지체 없이 약정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맞죠? 그죠? 그 다음 2번 부동산 공사의 수급에는 보수 청구를 담보하기 위해서 그 부동산을 목적한 저당권의 설정을 토급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가 있는 때는 토급인은 수급인에 대해서 상당 기간을 정하여 그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 보수에 가름하여 또는 그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667조 맞습니다. 자, 답은 쉽게 떴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이 떴던 거. 4번 건물 기타 토지의 공작물의 건축을 목적한 토급의 경우에 토급인이 완성된 목작물의 하자로 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더라도 뭐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답니다. 그 다음에 5번 완성 전에는 무조건 뭐요? 토급인은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죠. 573조. 자, 그러면 위임으로 옵니다. 자, 위임이라면 뭐요? 자신의 사물을 타인에게 뭐요? 대신 처리해달라 뭐요? 위탁하고 타인이 뭐요? 내가 대신 처리해주겠다 약속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위임 계약이란다. 예컨대 뭐요? 내가 소송이 걸렸다 그죠? 그 소송 사건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변호사가 대신케 할 것이 대표적인 위임 계약에 해당합니다. 자, 좀 볼게요. 680조.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서 사무처를 위탁. 이 자는 뭐예요? 위임인. 상대방 일을 승낙. 그래서 대신 처리해 주겠다 그죠? 수임인. 그래서 이와 같이 위임 계약은 위임인과 수임인 사이의 합의만으로. 근데 조문 어디를 보더라도 그 보수가 요소가 아니죠. 그래서 원칙 무상임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자는 뭐예요? 보수 약정이 있으면 유상이 되겠죠. 유상이 됩니다. 다음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 불효식 계약에 해당합니다. 무상이라면 뭐예요? 편무. 보수 지급 약정이 있으면 쌍무가 됩니다. 자, 효력 갑니다. 따라서 위임도 우리 시험에서는 조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수임인의 의무. 당연히 수임인은 뭐예요? 맡은 바 타인의 사무를 최선을 다하여 그죠?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무 처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인권의 제한이 적을게요. 그래서 갑이 뭐야? 을에게 사건 처리를 맡겼다 그죠? 그러면 자신 스스로 갑의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데 자기 멋대로 뭐요? 타인을 선임해서 이자라 이거 뭐요? 갑의 사건을 대신 처리하지 못한다 그죠? 이를 복수임인. 우리가 민법 총칙에서 봤던 복대리하고 똑같죠. 그래서 그 요건을 그대로 따라서 임의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 요건과 그에 따른 책임 규정을 그대로 준용합니다. 따라서 수임인은 위임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없이 여기다 적을게요. 따라서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복대리인을 선임 못한다 그죠? 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되죠. 똑같습니다. 제3자로 하여금 자신에게 가름하여 대신 위임 사무를 저렇게 하지 못한다. 그러면 위와 같은 본인의 성낙이나 뭐요? 위임인의 성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신 저렇게 할 수가 있다. 그때 이자의 사무 처리 뭐요? 위임인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죠? 그러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되죠. 원칙 선임감독상의 가실 책임을 집니다. 121조. 다만 본인이 지명한 자에게 사건 처리를 맡겼다 그죠? 그때는 그 불성실함을 알고도 해임이나 통지를 게을리한 경우로 인한 손해배상만 책임을 집니다. 자, 기타 부수 의무 볼게요. A번. 따라서 내가 사건 처리를 맡겼기 때문에 당연히 뭐요? 나의 요구가 있으면 사건 처리상을 보고를 해야 되고 끝났으면 뭐요? 그 전말을 지체 없이 보고를 해야 되겠죠. 수임인은 위임 사무 처리로 인한
위임인의 청구했던 뭐요? 임사리 처리상을 보고하고 종료하면 지체 없이 그 전말을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B번 취득물 등의 인도 의무 등 가봐. 그래서 수임인이 뭐요? 사건 처리돼서 어떤 배당 등을 받다 그죠? 그럼 당연히 위임인에게 돌려줘야 되겠죠. 수임인은 위임 사무 처리로 인해서 받은 검정 기타 물건 및 수취한 가시를 위임인에게 인도를 해야 되고, 위임인을 위하여 뭐요? 자기 명의로 취득한 권리는 위임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자가 법으로부터 배당받은 금액을 뭐요? 자기가 소비했다 그죠? 수임인이 위임인에게 인도할 금전 또는 위임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금전을 자기를 위해서 소비했다. 그때는 뭐요? 소비한 날부터 이자까지 뭐요? 가산해서 손해까지 배상이 됩니다. 그래서 수임인의 권리 볼게요. 보수 청구권 미주 볼게요. 수임인은 어떤 권리가 있냐? 원칙 무상이다 그죠? 원칙 무상. 따라서 원칙적으로 당사자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보수 청구하지 못한다. 자, 686조 체크하시고 단골 지문이요. 그래서 위임은 제가 체크하는 지문들이 답이 될 거예요.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즉 당사자는 뭐야? 보수 약정이 따로 없다면 위임에 대해서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보수 약정이 있는 경우죠. 수임인이 보수를 받을 경우라도 원칙로 위임 사무를 완료한 이유가 아니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는 그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 사망입니다. 그래서 을이 뭐야? 갑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다가 손해를 봤다 그죠? 근데 그 손해를 어느 범위에서 수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느냐? 사망.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하는 중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체크할게요. 즉 수임인 자신에게 잘못 없는 사유로 인해서 손해가 생겼다 그죠? 그때는 수임인은 뭐요? 보수 비용료. 사망. 다시요. 수임인이 위임 사무를 처리 중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했다 그죠? 그때는 보수 약정이 있다면 수임인은 이미 처리한 사무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원칙, 당사자의 보수 약정이 따로 없다면 보수는 청구하지 못한다. 수임인의 보수 청구권 맞아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비용 청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우리 시험에 단골 지문이에요. 비용 성급 청구권 687조 적을게요. 위임 사무 처리의 비용을 요할 때는 위임인은 수임인의 청구에서 이를 성급해야 된다. 즉 변호사가 사건 처리하려면 비용이 필요하죠. 그래서 청구에 있으면 미리 성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88조요. 이랑 수임인의 위임 사무 처리에 관해서 필요비를 지출하면 필요비 상한을 청구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지출한 데는 위임인에서 지출한 일 이후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고, 그 다음 수임인의 위임 사무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뭐요? 대신 부담한 데는 위임인에게 자신에게 가르면서 이를 변제케 할 수 있고, 그 채무가 아직까지 변제가 되지 않은 때는 상당 담보의 재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망. 앞에서 설명하다가 제가 마친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임인이 뭐요? 위임인의 사무를 대신 처리하다가 손해를 봤다 그죠? 그때는 어느 범위에서 수임인이 위임 사무 처리에서 가실 없이 적할게요. 가실 없이 손해를 받는 데는 위임인에서 거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위임의 종류요. 689조 체크할게요. 단골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위임은 뭐요? 자유로이 상호간에 해지할 수 있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 언제든지 체크해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체크할게요. 부득이한 사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하면 그 손해는 배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해석하면 뭐요?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를 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도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690조.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사망. 즉 뭐요? 위임인이 사망했던 뭐요? 수임인이 사망했던
사망하면 위임은 종료합니다. 그 다음에 파산 척할게요. 파산으로 종료합니다. 당사 일방의 사망. 이거는 위임의 종료 사유가 똑같다고 그죠. 대리에서도 본인이 사망하든 대리 사망하든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이건 똑같아요. 근데 파산요. 파산은 위임의 경우는 뭐예요? 소임인이 파산하든 위임인이 파산하든 위임은 종료합니다. 근데 대리에서는 뭐예요? 누구의 파산만이? 대리인의 파산만이 그죠. 대리인의 파산만. 그래서 그 점이 종료 사유가 다르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수임인의 성년 호경 개신 바 이건 대리권 소멸사하고 똑같죠 그죠. 따라서 다른 점이 파산이요. 파산 그 점 차이점. 그 다음에 691조입니다. 위임 종료의 경우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밑줄 그을게요. 따라서 위임 종료 시에 긴급 처리 뭐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그죠? 있는 경우만. 다른 말로 뭐요? 애적인 경우만 그죠? 애적인 경우만. 이런 말입니다. 쭉 위임은 일방이 사망하면은 위임 관계는 종료합니다. 그런데 이민이 사망했어요. 그럼 그 소송 사건은 뭐야? 상속인 꾀대리죠. 근데 상속인이 바로 물려받아서 소송을 못하죠. 그때는 변호사는 뭐야? 그때까지는 종전대로 계속입니다. 위임 종료의 경우 이와 같은 급박한 애적인 상황이 있는 경우 수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은 위임인 그 상속인이나 법정대리인 위임 사무를 처리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사무 처리를 종전대로 계속해야 한다. 이 경우는 위임의 존속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 다음에 692조 위임 종료에 대한 요건. 위임의 종료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뭐요? 이를 상대방에게 통지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안 때가 아니면 이로써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답니다. 자, 그러면 매일 문제로 갑니다. 2번 문제요. 위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임인은 성간주의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그 다음 답은 쉽게 듣죠. 위임은 무상임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즉 당사자가 별도의 어떤 보수 약정이 없다면 수임인은 위임인에게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죠 그죠. 686조입니다. 틀렸어요. 그 다음 3번 위임 사무처리의 비용을 요할 때는 수임인은 오탈자죠. 우임인이 아니라 뭐예요? 수임인은 위임인이다 그죠. 위임인은 수임인에 청구해서 그 비용을 미리 성급하여야 한다. 687조. 그 다음에 689조입니다. 위임계약은 각 당사에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으나 당사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상대방에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5번은 긴급 사리 처리에 관한 규정이죠. 691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개별 계약과 가서 매매, 임대차, 도급, 위임까지 봤습니다. 이 같은 개별 계약은 뭐예요? 자신들의 원해서 그죠? 예. 따라서 법률에 의한 채권 채무의 발생 원인에 해당합니다. 근데 지금부터 보는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는 당사자가 아니라 뭐예요? 일정한 채권 채무가 발생을 하는데 원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법정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즉 법정이라면 법률 규정에 의한 거죠. 그래서 법이 정하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당사자의 권리 의무 관계가 생기는 즉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는 것은 민법에 세 가지가 있어요. 사무관리, 부당이득, 불법행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시험에서는 뭐예요? 부당이득과 불법행위만이 사무관리는 시험 범위 안 속합니다. 속하지 않습니다. 그 사무관리라면 어떤 개념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언급이 됐죠.
이웃집이 모두 더운 여름날 동해안으로 피서를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담을 넘어서 보니까 이웃집 수도가 고장에서 완전히 마당이 바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고쳐줄 의무가 없죠. 그런데 수리업자를 빌어서 내 비용을 들여서 대신 고쳐줬다고 하죠. 이를 사무관리라 하고, 그러면 그 비용을 당연히 이웃집 건물 소유자에게 내가 반환받아야 되겠죠. 이와 같은 법정 채권 채무 관계가 성립합니다. 자, 부당이득으로 합니다. 자, 수업 시간에 우리가 계속했던 예를 가지고 볼게요. 갑을 간의 매매가 있었지만 무효입니다. 그럼 이 행전을 이행할 필요 없죠. 근데 이를 모르고 이미 이행을 해버렸어요. 매수인에게 등기 넘겨주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했다. 근데 그 원인은 매매가 존재치 않는다 그죠. 그럼 이로 인한 이득은 원인 없는 부당한 이득으로서 그로 인한 손실자에게 이득자가 반환을 해야 됩니다. 여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이 발생했을 때는 그로 인한 수익을 받은 자는 그로 인한 손실을 받은 자에게 법상 돌려줄 의무, 반환을 의무가 있고 손실자는 돌려받을 권리고죠. 채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원해서가 아니라 법정 채권 채무관계죠. 자, 개념을 먼저 보고 조문을 갑니다.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해서 이득을 얻고 그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간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할 채무가 발생합니다. 법정 채권 채무관계다 그죠? 자, 조문 갑니다. 741조는 금방 봤던 그 개념이고 742조 피체 변제 채무가 없음을 알고서도 이를 변제한 자는 그 반환을 변제받은 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743조 우리가 민법 총칙의 153조와 대비되는 조문이죠. 기한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있다 그죠? 따라서 변제기가 되지 않은 채무도 미리 변제하면 유효하죠. 유효하기 때문에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알고서 했다면 그죠? 기한이익이 포기이기 때문에. 그러나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래했다고 잘못 착각했다 그죠? 따라서 채무자가 착오로 인해서 변제기가 도래한 걸로 알고 변제할 때는 채권자는 이로 인한 이익을 변제자에게 반환해야 됩니다. 그럼 744조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변제한 경우 그때 돌려받을 수 있지만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 때문에 그때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을 둡니다. 즉 예컨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면 채무자는 빌린 돈을 되돌려 갚을 수 없죠. 그죠? 근데 이를 모르고 변제했다. 되돌려 받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 변제가 도의상 적합하기 때문에 내가 소멸시효가 완성됐지만 그래도 빌렸기 때문에 도의상 변제하는 건 적합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도의상 적합한 비채 변제로서 돌려받지 못한다. 이와 같은 규정을 둡니다. 자, 745조로 갑니다. 1항 채무자 아닌 자가 착오로 자기 채무자인 줄 알았어요.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채권자가 이로 인해서 서리로 정서를 해매라거나 담보를 포기하거나 시효로서 채권을 잃을 때는 그 변제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양 전화기업 변제하는 채무자에서 대신 그로 인한 손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746조 즉 부당이득에서 출제된다면 이 부분을 가지고 출제, 즉 민법 총칙과 관련 거죠. 따라서 원인 없이 이행했다면 반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행 후에는 그 원해가 무효이더라도 반환 청구 못하는 무효는 그 무효의 원인이 103조 반사회 질서행위인 불법 원인컵에 해당한다고 하죠. 그때는 어떠한이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따라서 원인이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모르고 사후에 이행했을 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유일한 기준이 그 무효 사유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인한 무효이냐 나머지 무효이냐 그죠? 따라서 반사회 질서 행위로 인해서 무효라면 이미 이행했다면 어떠한이도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근데 나머지는 다 반환 청구. 따라서 그 무효가 개별 강행법규 위반일지라도 그 자체가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라면 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반환 청구할 수 있고 없고는 유일하게
그 원인이 반사회 질서 행위이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나머지는 다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불법의 원인, 이때는 불법이란 103조 위반의 반사회 질서 행위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거래하거나 노무를 정한 데는 이게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불법의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데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즉 폭리행위는 반사의 성이 뭐야? 폭리자에게만 있죠. 그래서 폭리자는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지만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총칙에서 봤습니다. 자, 747조요. 1항 그러면 부당 이득의 반환,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1항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다는 가액 반환입니다. 자, 2항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반환 범위 748조. 여러 번 우리가 봤던 거죠. 이 조문이요. 부당 이득을 받은 자가 뭐야? 선의자일 때는 현존하는 이익까지만. 악의자인 경우는 뭐야?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를 플러스 하고 뭐야?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49조로 갑니다. 1항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그때부터 뭐야? 법상 원인 없으면 안 때에는 그때부터면 죽을게요. 그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반환 책임을 집니다. 2항 익숙합니다. 선의의 수익자도 패소한 때에는 그때부터가 아니라 뭐요? 죽을게요. 그 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악의의 수익자로 간주한다. 그죠? 그래서 부당이득도 우리 시험에서는 조문 이상 그 이하 문제도 아닙니다. 자, 넘길게요. 부당이득 반환 의무. 즉 반환을 해야 되는 뭐예요? 객체는 원물 반환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원물 반환에 불과할 때는 가액 반환을 합니다. 그때 원칙 수익자가 반환한다 그죠? 근데 수익자가 반환할 수 없다는 수익자로부터 무상으로 이게 목적물을 양수한 악의자이기 때문에 그 자가 반환 책임을 집니다. 자, 반환 범위 동그라미 1번을 적을게요. 갑의 돈 500으로 뭐요? 을이 원인도 없이 수익을 취했습니다. 근데 이를 뭐요? 굴려서 주식을 통해서 5천으로 그 액수를 늘렸습니다. 5천만 원으로. 그때 이자가 돌려줄 때 뭐요? 자기가 가지고 5천만 원을 돌려줘야 되느냐, 500만 원까지만 돌려줘야 되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 500만 원을 원리시 받았지만 현재 남아있는 것은 100만 원밖에 없어요. 실제 이득은 100만 원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자는 뭐요? 갑에게 생긴 손실 500만 원 전부를 돌려줘야 되느냐, 자신에게 실제로 발생한 이익 100만 원까지만 돌려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됩니다. 자, 볼게요. 반환 범위. 반환 범위는 손실자의 손실을 최고 한도로 한다고 적을게요. 따라서 뭐요? 이자가 반환해야 될 것은 뭐요? 이자에게 생긴 손실을 최고 한도로.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따라서 법률상 원의 없이 이득을 취했더라도 뭐요? 타인에게 손해가 없다면 그때는 부당이득이 없죠. 그죠? 그 다음에 손해가 있더라도 뭐요? 손실액이 이득액보다 적을 때는 뭐요? 그래서 5천만 원 10배로 늘렸지만 그때는 뭐요? 반환에 최고한다는 손실액을 한도로. 따라서 나머지는 자기 노력의 대가니까 부당이득이 아닙니다. 근데 반대로 뭐요? 실제 이자에 500만 원의 손해가 생겼지만 이익자에게는 100만 원까지밖에 이익이 없다. 그때는 뭐예요? 자기가 받은 100만 원까지만. 따라서 뭐예요? 한마디로 부당이득의 반환의 한도는 뭐예요? 실제 최고 뭐예요? 손실자의 손실을 최고 한도로 수익자에게 생긴 실제 이익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2번 선의자는 현존이익까지 그죠? 현존이익. 자, 그 다음에 악의자는 뭐야? 받은 이익이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입니다. 그래서요, 수익자가 이득을 받은 후 비로소 법상 원인이 없음을 안 때는 그때부터 악의자로 책임을 지고, 선의자로도 뭐야? 패소한 때는 그때부터가 아니라 뭐야?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자로 간주가 됩니다. 자, 나머지 피체의 변제는 우리가 조문을 봤기 때문에 조문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고, 자, 옆 페이지 4번이요. 불법 원인 급여. 자, 일단 불법 원인 급여는 뭐예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자, 103조와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요건 볼게요. 이때 불법이라면 뭐예요? 모든 법 위반이 아닌 기억,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 위반을 위한 무효만 이야기를 한다 그죠. 따라서 개별 강행법규 등의 위반 후 무효이더라도 그 무효가 반사회 질서 행위가 아니라면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사회 질서 행위로 인한 무효 임금은 반환 청구합니다. 자, 넘길게요. 그 다음에 불법원인 거부의 효과로 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건이 고비되면 어떠한에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부당이득은 물론 그 원해가 무효임을 이유로 여전히 소유권이 나에게 남아있다. 소유권을 위한 반환 청구, 어떠한에도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3조 파트에서 배웠어요. 첫 계약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처백에 정려를 해버렸다 그죠. 가별간의 정려계약은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행 전에는 이행할 필요가 없지만 이행을 해버렸어요. 이는 불법원인 거부로서 어떠한 이유로 값은 어뢰돼서 부당이득은 물론 소유권이 자신에게 남아있음을 이유로 한 어떠한 도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그 물건의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되어버리더라 그죠. 다만 예외 불법의 원인이 오로지 수익자에게만 있는 거죠. 폭리행위는 폭리자에게만 불법이 있다 그죠. 그래서 폭리자는 반환 청구 못하지만 피해자는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자, 니언은 일단은 심화반에서 설명드릴게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출제된 바 없고. 자, 적용 보면 3번. 따라서 불법원인 거배가 인정되면 부당이득뿐만 아니라 소유권에 기한 반환, 즉 한마디로 어떠한 이유도 반환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반사적으로 소유권은 수익자에게 기속이 됩니다. 자, 그러면 매일 문제를 볼게요. 4번. 틀림사 1번. 수익자가 그 받은 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는 예외적 가액을 반환해야 된다 그죠. 틀렸죠. 원물 반환의 원칙이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때 가액을 반환해야 됩니다. 정답 1번. 그 다음에 2번. 악의 수익자는 이자 플러스 손해까지 그죠. 그 다음에 3번. 불법인 거래가는 748조 조문이고, 그 다음에 4번. 다 조문 문제죠. 채무 없는 자가 착오로 변제할 때는 그 변제가 도의관념에 적합한 변제일 때는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744조. 그 다음 743조입니다. 변제기에 있지 않은 채무를 변제할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기한이익 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나 채무자가 착오를 해서 변제할 때는 채권자는 이로 인한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 논점으로 갑니다. 불법행위요. 자, 불법행위라 하면은 예를 들면 차량의 운행자가 실수로 행인을 치어 다치게 해서 행인에게 손해가 생겼다 그죠. 그때 이와 같은 불법으로, 즉 자신의 고의 가실로 한 기책으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죠. 이를 불법행위 책임이라 합니다. 자, 볼게요. 불법행위란 고의 가실로 인한 위법한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가 그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그죠. 법에 의해서 그죠. 법정 채권 채무 관계가 해당합니다. 자, 불법행위 책임과 채무 불이행 책임. 임차인의 잘못으로 건물을 소실했다. 그럼 당연히 임차인은 성간주의 의무 위반을 위한 임대차 계약상의 채무 불이행 책임도 있고 그죠. 권리 경합의 일종이죠. 당연히 고의 가실로 해서 소실됐기 때문에 가백의 거로 인해서는 손해배상 채무, 불법행위 책임도 아울러 성립할 수 있다. 양자 별개입니다. 따라서 각각 따로따로 성립할 수 있다 그죠. 자, 1번. 불법행위와 채무불이행 책임은 요건이 다르므로 하나의 사실관계 동시에 두 가지가 성립할 수 있다. 다만 둘 다 위법행위란 책임이고 둘 다 그 손해배상은 그와 같은 행위로 인한 상당 인과관계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 책임. 그 다음에 그 책임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때 채권자 또는 피해자에게 손해가 있으면 그 부분은 공제, 가실상계하여야 합니다. 근데 다른 점이 불법행위 책임은
그래서 의료사고로 환자 측이 다쳤다. 그죠? 그래서 의사 측의 어떤 잘못을 위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불법행위 성립 요건을 다 누가요? 주장자인 피해자가 다 입증해야 된다. 그죠? 근데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권자는 뭐예요? 채무불이행 사실 플러스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까지만 입증해야 돼요. 근데 기책은 누가요? 채무를 면하고자 하는 채무자 측에서 기책 사유 없음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볼게요. 불법행위 책임을 위해서는 그 해당 사실을 피해자가 다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채무불이행 책임은 채무불이행에 대해서 기책이 없다는 점을 그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채무자 측에 입증했습니다. 의료사고는 뭐예요? 환자 측에서 의사의 고의가실 기책 사유를 입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불법행위의 요건 볼게요. 당연히 요건 사실은 누가 입증해야 돼요? 피해자가 입증해야 된다 그랬죠. 불법의 요건. 피해자가 입증합니다. 따라서 의사에게 뭐예요? 고의가실이 있었다. 그 다음에 그 가해가 위법하다. 그래서 나에게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고 그 가해 행위와 손해상 인과관계다. 여기까지 다 누가 입증합니까?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하는 피해자가 입증을 합니다. 근데 쌍가로 2번 체크할게요. 이 어떤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뭐예요? 가해자가 그 당시에 자신의 뭐예요?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이 같은 정신 능력, 책임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반대로 뭐예요? 책임 능력이 없었다면 불법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책임 능력은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그때는 뭐예요?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가해자가 입증을 해야 됩니다. 가해자가 입증을 해야 돼요. 따라서 책임 능력을 빼놓고는 뭐예요? 다 누가요? 불법행위 요건 사실은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하는 피해자 측에서 다 입증을 해야 됩니다. 자, 불법행위도 우리 시험에서는 조문 문제입니다. 첫 번째 4번의 쌍가로 1번요. 책임 무능력자는 자신의 행위로 타인에게 발생한 손해에서 책임이 없다. 그죠? 그때는 누가 지느냐? 법정 감독자가 책임집니다. 볼게요. 753조.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간 경우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는 그때는 뭐예요?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다음 754조. 치매를 심하게 앓고 있다. 그죠? 이런 자를 심신상실자.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간 자도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 그죠? 그러나, 붙여볼게요. 그러나 고의 또는 가실로 심신상실을 초래한다는 그때는 책임을 져야 된다. 즉, 스스로 뭐예요? 술을 많이 먹어서 만취 상태에서 타인에게 손해가 있다고 하죠. 그때는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심신상실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안 집니다. 그때는 누가요? 대신 감독자가요. 감독자의 책임. 이랑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753조, 754조에 따라서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상의 의무가 있는 자가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러나 다만부터 비춰볼게요. 다만 이 같은 감독자의 책임. 감독자의 책임은 무과실 책임이 아니에요. 감독자가 대신 책임을 진다. 그죠? 이자의 책임도 가실 책임입니다. 가실 책임. 따라서 체크할게요. 다만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는 책임이 없다. 따라서 뭐요? 자신의 감독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항. 감독 의무자를 가름하여 753조 또는 54조에 따른 책임이 없는 사람을 대신 감독하는 자도 뭐요? 책임을 진다. 그죠? 즉, 아기가 유치원에 있을 때는 뭐예요? 유치원 원장이 감독 의무가 있죠. 그자가 그 기간 동안 일어나는 사고에서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쌍가루 2번요. 사용자 배상 책임. 우리 법인 파트에서 여러 번 언급했죠. 법인의 경우 대표기관의 불법행위에선 법인 자신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근데 대표기관이 아니면 뭐예요? 법인의 어떤 사무에 종사하는 피용자 등이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다 타인에게 손해가 갈 때는 이를 고용한 뭐예요? 사용자인 법인이 책임진다. 그죠? 이를 사용자 책임. 따라서 가실 책임이요. 이랑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 집행에서 제3자에 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감독에 관한 상당주의를 한 때도는 상당주의를 해도 손해가 있을 때는 그러지 않다. 즉 가실 책임이요. 그때 사망.
전 이하의 경우 사용자가 대신 피해자에게 손해배상했죠. 그때는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사망. 우리 시험도 떴습니다. 공작물의 점유자 등의 책임. 그래서 갑소유의 건물을 빌어서 을이 삽니다. 근데 단독 건물이요. 근데 행인이 뭐예요? 그 건물 담벼락이 무너져서 행인이 치어 다쳤습니다. 그때 뭐야? 누가? 1차적으로 임차인이 책임을 집니다. 근데 임차인의 책임은 가실 책임이요. 근데 임차인이 책임이 없다면 뭐야? 그때는 무조건 2차적으로 소유자. 2차적으로 소유자입니다. 무조건요. 무과실 책임. 따라서 불법 행위의 경우요. 무과실 책임을 지는 자는 이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모두 가실 책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758조이랑 공작물에 설치되는 보존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안 되는 점유자가 손해배상 책임진다고 하죠. 1차적으로. 그다음 1차적 책임 적으시면 되죠.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는 소유자가 배상 책임진다. 소유자가 배상 책임. 거기다가 무과실 적으시면 돼요. 무과실. 자, 도급인의 책임 출제될 수 있습니다. 종료 표시하시고. 자, 내가 건축업자에게 덕을 맡겼죠. 근데 건축업자가 공사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죠. 나는 원칙 책임을 안 지죠. 도급인은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해서 제3자에 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원칙. 그러나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해서 도급인에게 중대한 가실이 있는데 중대한 가실 동원을 할게요. 따라서 경가실의 경우는 책임을 안 진다 그죠. 따라서 도급인이 타인에게 수급인이 행한 손해서 책임을 지려면은 도급인에게 뭐예요? 고의 또는 중대한 가실이 있는 경우만. 따라서 경가실의 경우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 공동불법행위요. 이랑 여러 명이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가해서 다행히 손해가 된 피해자를 두텁게 봐서 연대 책임을 줍니다. 그 다음에요. 수인행위가 공동이 아니었지만 뭐예요? 누구의 행위로 피해자에게 손해가 생긴지 알 수 없을 때도 그때도 피해자를 두텁게 봐서 연대 책임을 줍니다. 자, 효과로 갑니다. 자, 750조는 여러분들이 보시고, 자, 751조, 752조 기본입니다. 이랑 타인의 751조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무조건요. 재산 이해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752조.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 직계 좀비속 및 배우자에 대해서는 책할게요.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뭐요? 정신적 고통의 위자료 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764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서는 법원은 피해자 청구에서 손해배상에 가름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벌을 명할 수 있다고 하죠.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자, 내용을 합니다. 손해배상 원칙적으로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명예훼손의 경우요. 명예회복에 적당한 정정보도 등도 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상관 1번요. 1번. 손해배상은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는 전손해를 배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번. 손해배상의 뭐요? 현실적으로 행위 당시의 가액을 기준합니다. 그 다음 3번. 그래서 갑이 차량을 운행하다가 실수로 뭐요? 행인을 치어 다치게 했다 그죠. 근데 이 자에게 1,000만 원의 손해가 생겼는데 행인도 뭐요? 무단횡단에 30%의 가실이 있더라고요. 그럼 처음부터 운행자는 이 자에게 생긴 손해 중 피해자의 가실로 인한 300만 원은 제하고 700만 원까지 먹죠. 저 피해자에게 가실이 있으면 반드시 가실 상계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배상 의무자는 그 손해배상을 하면 생계 등의 중대한 타격이 있는 경우 그 손해가 나에게 고의 중대한 가실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 가족의 생계에 뭐예요? 엄청나게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 그죠. 이와 같은 요건을 입증해서 법원에 조금 배상액을 감해달라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쌍가루 3번요. 우리 지금 한번 떴어요. 고의로 인한 뭐요?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는 상계하지 못한다.
만약에 상기하면 뭐요? 채무자는 맞고 살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게 되면 을이 갑에게 1,000만원의 채무를 부담합니다. 그럼 내가 채권이 있더라도 뭐요? 채무자에게 재산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뭐요? 갑이 을을 찾아가서 폭행을 합니다. 그래서 을에게 1,000만원의 손해 생겼다 그죠. 그래서 갑이 제안합니다. 내가 너에게 1,000만원을 받을 채권도 있고 폭행으로 인한 뭐요? 너에게 말상 1,000만원을 배상할 의무도 있기 때문에 쌤쌤이하죠. 그죠? 만약에 이와 같은 게 허용된다면 을은 맞고 살 수밖에 없다 그죠. 그래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고의로 인한 불법이란 손해배상 청구는 상계하지 못한다. 수동, 자동 채권까지 속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손해배상 청구는 청구권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걸린다 그죠. 자, 소멸시효가 두 가지입니다. 먼저 피해자나 그 법정 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지나거나 뭐요. 불법에 가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가면 손해배상 청구는 소멸시효로 소멸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일단 기본 이론 과정을 마무리 짓고 일단 매일 문제를 일단 볼게요. 5번 문제.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하는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 존비, 속 등에 대해서 뭐요? 재산상 손해가 없더라도 뭐요?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그죠? 위자료 배상해야 됩니다. 752조. 그 다음 2번 그 행위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가 간 경우 감독 의무자는 척각격 감독 의무를 해태지 아니했다는 것을 이유로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틀렸다 그죠? 즉 감독자의 책임도 가실 책임이죠. 따라서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면 그 책임을 면한다 그죠? 755조입니다. 무가실 책임을 지는 자는 공작물의 소유자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도급인이 그 지시에 가서 경과실이 있는 경우 경과실 동그라미 할게요. 경과실이 있는 경우는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해서 제3자 간 손해를 배상 책임이 없다 그죠. 즉 어떤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서 피해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도급인에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그 다음에 760조요. 공동 아닌 수인의 행위 중 어느 자인가 그 손해를 간지 알 수 없는데도 뭐요? 연대 책임을 지는다 그죠. 근데 5번 질문은 우리가 익히 아는 거죠. 그죠. 또 태아도 불법 행위에 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권리 능력이 예외적으로 인정이 되더라. 자, 지금까지 우리가 10월, 11월, 12월 과정, 기본 이론 과정을 일단 1차적으로 한번 돌았습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일단 우리 시험에 필요한 어떤 기본 지식 등을 거의 빠짐없이 일단 쭉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 시험은 기본 이론 시간에서 배웠던 대부분의 어떤 내용들을 물을 겁니다. 근데 조금 더 뭐요? 난이도 있는 질문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진행이 될 것이고 그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1월, 2월, 3월 뭐요? 심화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 이론반에서 다루지 않았던 그와 같은 개별 판례들이라든지 뭐요? 좀 심도 있는 논점은 어떤 문제 등을 통해서 반복 정리를 할 겁니다. 따라서 심화반에서는 뭐요? 기본 이론에서 충분히 우리가 습득했던 어떤 기본적인 내용들은 뭐요? 어떤 개념 등은 생략하고 어떤 본격적으로 출제되는 부분을 반복을 하면서 뭐요? 심도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확인하면서 개별 문제를 통해서 쭉 확인 절차를 거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심화반에서는 사전에 뭐요? 어떤 우리가 기본 이론반에서 숙지했던 내용들을 그 진도에 맞춰서 미리 예습을 해오시고 그때마다 뭐요? 복습을 미루지 마시고 쭉 진행을 하신다면 우리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 준비는 끝났고 다만 아직까지 모의고사 등을 치르더라도 내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어떤 점수는 확보를 못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뭐요? 명가락 수준에서 계속 머물 거예요. 다만 읽으면 아 그렇구나 합니다. 다만 아직까지 연습이 안 됐기 때문에 응용을 못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현실적으로 정답을 정확히 못 찾는다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뭐요? 최종적으로 나의 실력의 정점이 언제 필요합니까? 시험 당일날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내 실력이 뭐요? 정점에 있다면 앞으로 뭐요? 내려갈 일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따라서 차근차근 조금씩 실력을 쌓아서 최고의 뭐요? 정점은 우리 시험 당일날에
발휘할 수 있다고 그죠? 그런 식으로 쭉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심화반이 끝나면 문제 풀이반 거죠. 또 마지막에 우리가 특강 등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 당일날에 그 실력이 정점이 될 수 있도록 쭉 차근하게 준비한다면은 민법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누차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했지만 현장에서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우리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일단 1년 과정 동안 성실히 했던 분은 60점 이상은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로 출제를 합니다. 근데 나머지 뭐요? 이 30%는 누구도 풀 수 없는 뭐요? 그와 같은 난이도를 마구마구 출제할 수 있는 게 절대평가의 특성이라 했습니다. 근데 현장에서는 뭐예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이거는 뭐예요? 틀려달라는 것과 같은 아주 고난도의 문제를 내가 끙끙대면서 뭐예요? 확인 또는 풀겠다 하는 순간 뭐예요? 나는 잘못하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누차 강조하지만 순서 제한 없이 내가 수업 시간에 뭐예요? 많이 듣고 평소에 많이 복습했던 내가 익히 알고 있는 문제를 빨리빨리 해결하고 내가 못 봤던 문제는 뭐예요? 패스라든지 아니면 뭐예요? 나중에 시간이 남았을 때 확인한 이런 어떤 풀이 방법을 빨리 몸에 체득하고 현장에서도 그렇게 뭐예요? 문제 푸는 과정이 우리가 평소에 얼마만큼 공부를 열심히 했다 못지않게 중요한 어떤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앞으로도 강조할 겁니다. 저는 일단 기본 이론 시간은 여기서 마치고 저는 해가 바뀌면 뭐예요? 심화반에서 다시 만나서 쭉 같이 고민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쉽게 합격할 수 있겠냐 공부하면서 심화반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고맙습니다.